다지아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중국어 제4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어의 명소 속의 네 번째 시간으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유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묘만 높다 하더라의 태산과 공자님의 고향 곡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5월 26일 금요일 낮에 출발해서 28일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2박 3일 일정으로 태산과 곡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오가 명절이긴 하지만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기가 쉬운데 중국에서는 무려 3일을 쉬는 큰 명절입니다. 그 해에는 명절과 주말이 겹쳐서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의 연휴가 이어졌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 예상이 되어 금요일 낮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다닌 청도의 해양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수업을 일주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는 형식으로 모두 4교시 수업을 진행을 해서 12시 반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여유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묵었던 유학생 기숙사에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청도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교의 한 여학생을 가정교사로 청해서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시간씩 회화 학습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매우 선량하고 성실했습니다. 집이 농촌이라고 했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아직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을 가이드로 청해서 함께 태산과 곡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생활했던 청도와 태산과 곡부는 모두 산동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도에서 태산까지는 시속 300km 이상을 달리는 고속철도 까오티에를 타면 3시간 10분쯤 걸리는 거리에 있었고 태산에서 곡부는 일반 열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청도 구격에서 까오티에를 타고 3시간 10분쯤 후에 태산이 있는 태안역에 도착을 해서 역사를 나오니 중형 정도의 전용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매표소에서는 다음날 오를 태산의 입장표와 입구에서 케이블카를 타는 곳까지 이동하는 버스표를 팔고 있어서 미리 입장표와 버스표를 사가지고 예약해 두었던 리하오 賓馆으로 갔습니다. 리하오 賓馆은 시설이 열악해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았고 대신 가격이 저렴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좋았습니다. 저는 중국을 여행할 때면 중국의 전통 음식에 익숙지 못한 제 입맛 때문에 먹는 문제가 항상 큰 문제였는데 다행히 그곳에는 맥도널드나 KFC 같은 체인점 형식의 중국 음식점 뚜어허 시엔빙이 있어서 그곳에서 저녁과 아침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대중화된 중국 음식들을 팔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죽 종류, 만두류, 전병류, 야채 샐러드 등을 팔고 있었습니다. 태산 여행의 백미는 태산 정상에서 새벽에 일출을 보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있는 숙소에서 숙박을 하든지 아니면 야간 산행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저에게는 거리가 먼 일이어서 태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태산을 오르는 방법은 산 정상까지 걸어서 오르는 방법과 일정 구간은 케이블카를 타고 나머지는 걸어서 오르는 방법, 아예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태산을 올라본 제 지인들이 일정 구간이라도 산을 오르려는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들을 해줘서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습니다. 제가 다녀본 중국의 산들은 높고 낮고를 불문하고 모두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돌 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는 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표를 사는데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키가 1m 20cm 이상인 아이만 표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니 태산의 정상은 산의 정상답지 않게 아주 넓었습니다. 각종 음식점과 숙박시설, 기념품 판매점들이 즐비했고 치성을 드리는 사당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라일락 등의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고 양봉을 하는지 꿀벌과 나비들이 많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자그마한 체구의 한 남자분이 긴 막대의 양 끝에 생수병을 가득 매달고 그것을 한쪽 어깨에 메고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계단을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맨몸으로 올라오는 것도 힘이 들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무거운 생수병을 한쪽 어깨에 메고 한 계단 한 계단 균형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기를 쓰고 올라왔을까를 생각을 하니 그 생수를 배달을 하고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고단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 정상의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고 산 정상에서 가장 높다는 바위에 올라가 사진도 찍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늦은 점심은 쌀국수로 유명하다는 윈난미시엔 체인점 찐치아오유엔에 가서 쌀국수를 먹었는데 아주 맛이 담백하고 좋았습니다. 곡부로 이동을 하려고 태산역으로 가니 긴 연휴를 맞아서 평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빽빽하게 역사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국은 국토가 넓다 보니까 고속철도 까우테이를 제외한 일반 열차들은 모두 폭신폭신한 침대 칸, 딱딱한 침대 칸, 폭신폭신한 의자 칸, 딱딱한 의자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태산과 곡부 사이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저렴한 딱딱한 의자 칸을 이용을 했습니다. 태산과 곡부 사이의 넓은 들판에는 밀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마침 밀이 익는 계절이어서 그야말로 황금 들판이었습니다. 석양무렵의 기차는 황금 들판을 달리고 듣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젊은이들의 말소리,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기차의 스피커에서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라고? 순간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저는 중국을 여행하면서 정말 중국은 천의 얼굴을 가진 나라로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펼쳐진 풍경을 보고 이것이 중국이로구나, 이것이 중국 문화구나 하고 생각을 한 후 또 다른 곳에 가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서 정말 중국은 천의 얼굴을 가진 나라로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1시간여 동안 눈과 귀와 마음이 그야말로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곡부역에 도착을 하니 이미 버스가 끊긴 시간이어서 역사 앞에는 각양각색의 탈 것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아주머니가 운전하는 빨간색 모양의 특이하게 생긴 차를 타고 이미 예약해 두었던 싼콩 빈관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가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묵으려고 하는 숙소보다 더 좋은 숙소를 자기가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참으로 의지의 아주머니셨습니다. 싼콩 빈관은 시설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모기가 많아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곡부의 거리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가로수들이 모두 아름드리 고목들입니다. 잘 다듬어진 넓은 차도에는 자동차, 마차, 사람들이 페달을 밟아서 이동하는 인력거 등등 각양각색의 차들이 속도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어우러져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어느 곳을 사진으로 찍어도 정말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다음날 처음으로 간 곳은 공자님의 생가인 콩즈 션지이엔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안내 팻말들이 모두 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공자님과 후손들이 무덤이 있는 콩린, 공자님을 모시는 사당인 콩미아오, 공자님 가족의 거주지인 공푸였습니다. 이 세 곳을 합해서 싼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 곳은 한 장의 표로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구경을 해야 되는지 막막해서 길가에 서 있는 한 아저씨에게 길을 물었더니 이렇게 활짝 웃으며 자기가 마침 가이드라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안내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 아저씨의 안내를 받으면서 둘러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공자님과 후손들이 무덤이 있는 콩린이었습니다. 콩린은 입구부터 오를 창창한 나무들이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그곳에는 공자님이 직접 심으셨다는 나무도 있었는데 이미 죽어서 줄기의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루만졌는지 반들반들한 게 마치 공예품 같았습니다. 또 그곳에는 공자님이 활동할 당시에 주변 국가들이 왕들의 무덤도 모셔져 있어서 안내판을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공자님을 모시는 사당인 콩미아오였습니다. 이곳에도 신기하게 생긴 그 아름드리 고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름드리 고목이 되어 있는 밤나무와 뽕나무를 보았습니다. 사당 앞의 넓은 마당에서 야외 공연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바닥에 삥삥 둘러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연이 시작이 되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앞으로 몰려와서 안전사고가 걱정이 되어 공연 관람은 포기를 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공자님 가족의 콩푸였습니다. 5월 말이지만 이미 한낮이 날씨는 무척 더웠고 계속해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몹시 지쳐서 요모조모 잘 꾸며져 있는 콩푸의 모습은 다 둘러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구간만 둘러보는 것으로 관람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기념품을 사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건 고르는 것도 성가시고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해서 거의 기념품을 사오는 일이 없는데 그곳에는 눈길 가는 물건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깎아서 공자님 말씀을 새긴 책갈피 몇 점과 수목화가 그려져 있는 접이식 부채 등 몇 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곡부는 참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마치 공자님 한 분 덕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 과거와 현재가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잘 보존되어 있는 전통 가옥, 길가의 아름드리 고목들, 속도 위협에서 벗어나 각양각색의 탈 것들이 평화롭게 달리고 있는 길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 가장 제 취향에 맞는 도시였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며칠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명소 속의 네 번째 시간으로 태산과 공자님의 고향 곡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안녕히 계십시오. 再见.